정리해고의 사회학. 오래전에 부동산 경매로 부를 늘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이가 이렇게 조언했다. 경매 물건에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한이 서려 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담보로 잡힌 물건을 날리게 됐기 때문이다. 불행해진 사람들의 사정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은 재고해봐야 하지 않겠나. 틀린 말은 아니었다. 경매 물건 중에는 입주자가 어이없이 전세금을 날리고 거리로 나앉게 된 경우가 많다. 그들을 생각하면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 듯 싶다. 하지만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생각하면 그 담보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는 물건이다. 윤리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가? 늦은 밤 어느 약국에 강도가 들어왔다가 약사에게 발각돼 격투가 벌어졌다. 약사는 칼에 찔려 죽고 강도는 붙잡혔다. 당연히 당신은 강도가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보도됐다. 그 약사는 불치병 특효약을 발명한 사람이고 강도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데 강도의 아내는 그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는 전 재산을 팔아 100만 원을 들고 약을 사러 갔으나 약사는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판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밤에 약을 훔치려고 들어왔다가 약사에게 들켰고 싸움이 벌어져 엉겁결에 살인을 하게 된 것이다. 자, 이제는 누가 나쁜 놈인가? 의견을 말하기가 망설여지는가? 이번에는 그 다음 날 신문에 또 다른 기사가 나왔다. 그 약사는 특효약을 발명하기 위해 전 재산을 바쳤으며 그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못했고 이혼까지 당했다. 그런데 그 불치병은 1000만 명에 1명꼴로 걸리는 병이라 특효약이라고 해도 많이 팔릴 수는 없으며 약사가 요구한 1000만 원은 그가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미미한 금액이었다. 당장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해도 그 정도의 돈은 필요했다. 과연 누가 나쁜 사람인가? 누구도 이런 윤리게임에서 자신있게 나쁜 놈을 골라내긴 어려울 것이다. 경제에서도 이런 게임은 계속된다. 기업이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면 노조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한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다. 당신에게 전세를 놓을 집이 하나 있다면 전세를 얼마나 받겠는가? 시장 가격에 따라 남들 받는 만큼 받겠다고 할 것이다. 전세로 들어올 사람의 개인적인 형편을 고려해 전세값을 결정하는 주인은 없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경제 원리다. 당신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수입이 빤해서 한 명만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일단 생활비도 줄여볼 것이고 집을 팔아 여유자금을 만들어 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아이 한 명만 대학에 보내고 다른 아이는 진학을 포기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수익 구조가 취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고정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어째서 경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나도 그 점은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나는 경영자와 고용인의 대립이 빚어내는 갈등 구조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하고 소화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지금의 나는 전형적인 부르주아에 속한다. 프랑스어 부르주아라는 말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듯 나는 분명 자본주의의 부자들이 사는 성 안에 거주한다. 하지만 내가 청년기를 보낸 70년대 초는
산업화 시대의 정점이었고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다. 그래서 최인훈의 소설 광장에서 이명훈이 변증법이란 단어만 보아도 가슴이 뛰었듯이 나는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를 보면 가슴이 찡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에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이 시대적 배경이다. 가난한 농부 조드 일가는 대공황과 가뭄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버리기로 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 기계화도 그들의 고통을 키운다. 트랙터 기사 한 명 때문에 20세대가 입에 풀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수학 인부 800명 모집, 고임금, 숙소 제공이라는 광고 전단을 보고 길을 떠난다. 그들은 고물 자동차를 타고 새로 난 도로를 달린다. 그들의 꿈은 좋은 차를 갖는 것, 그리고 그 당시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영화나 라디오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푼 꿈을 품고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수십만 명의 떠돌이 농민들이 모여 있었고 임금은 너무도 낮은 수준으로 깎여 있었다. 결국 온 식구가 달려들어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수입밖에는 얻지 못했다. 그러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투쟁의식이 싹트기도 했으나 불온사상으로 몰려 심한 박해를 받는다. 굶주림과 착취로 괴로움을 겪는 그들에게 잘 익은 포도는 이미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의 포도였다. 그들은 동맹 파업에 들어가고 지주들은 폭력배를 불러들인다. 농민들 편인 목사는 폭력배들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죽고 만다. 조드의 맏아들 톰이 복수를 하지만 지주들에게 매수된 경찰의 추격을 받는다. 장마철이 되어 모두 창고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창고에서 해산을 하지만 아이는 죽는다. 여인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한 사나이의 입에 자신의 젖을 먹으라며 유방을 물려준다. 비가 그치면 그들은 또다시 고물 자동차를 몰고 살 길을 찾아 정처 없이 떠난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변혁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구조 조정으로 강제 퇴직하게 된 가장들, 일확천금의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영화나 TV 같은 매체에서 화려하게 소개되는 스타들을 동경하는 젊은이들,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신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대접받는 사회, 최고 경영자의 연봉은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지만 사원들은 계약직으로 대체되면서 연봉이 깎이는 임금 구조, 아내와 맞벌이를 해도 여전히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현실, 황금족이라고 불리는 부유층의 호사스러운 소비 생활, 고물 컴퓨터로 정보 고속도로를 기웃거려 보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 어쨌든 당신이 포도농장 주인이라고 하자. 인부들에게 품삯을 얼마나 주겠는가? 남들이 주는 수준? 아주 후하게 노임을 지불한다면 당신의 포도는 경쟁자들의 것보다 비싸져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농장이 폐쇄될지도 모른다. 이번에는 1970년대 우리 사회를 배경으로 한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보자. 난쟁이 아버지는 안 가져본 직업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일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무허가 건물 한 채뿐이다. 자식 교육만큼은 남들처럼 시켜보려 했지만 결국엔 모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나가 일한다. 난쟁이가 가진 꿈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쇠공에 실어 달을 향해 쏘아 올리는 것이다.
그는 그 꿈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 공장 굴뚝에서 떨어져 죽는다. 난쟁이의 장남인 영수는 아버지와는 달리 배움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도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공장에서 부당한 임금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항의하던 끝에 기업 총수를 죽이기로 결심하지만 총수의 동생을 죽이고 만다. 둘째 아들인 영호는 자기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다. 무엇을 개선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는 일이 없자 삶에 지쳐버린다. 명희와 영희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성을 대표한다. 그들은 공장에 다니며 몸을 팔게 된다. 가장 많이 희생되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가장 큰 비난을 받는다. 이 소설에서도 우리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처절한 갈등을 볼 수 있다. 두 소설 모두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노동법에 명시된 인간적 처우를 받는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최소한의 요구조차 무시하는 나쁜 자본가들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지금 세상은 노동자를 부품화하던 전태일의 시대가 아니라고 믿는다. 노동법은 강화됐고 수많은 업체들이 인건비 상승과 노조와의 갈등을 피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망령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어느 사업에서든지 인사관리와 인건비는 큰 문제가 된다. 인건비를 최소화해 자본가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경쟁 업체보다 고정 비용을 적게 들여야 살아남기 때문이다. 무능한 직원들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 기업이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어 이익을 많이 내면 고용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득을 많이 내느냐 못 내느냐 하는 건 역시 직원들의 몫이다. 직원들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이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직원으로 뽑았으면 끝까지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회사가 자식 기르는 부모인 줄 아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나는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덕담을 늘어놓거나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는 못한다. 당신이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학자들은 기회비용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피고용인 관점에서 추구하는 비용이다. 반면에 경영자는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대체 비용이라고 부른다. 당신의 대체 비용은 낮은데 고용 비용은 높다면 경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체 비용은 철저하게 당신이 하는 일의 내용과 결과로 결정돼야 하며 학벌이나 나이, 고향, 정치적 연줄 등과는 전혀 무관해야 한다. 당신이 처한 개인적인 상황을 인간적으로 고려하는 휴머니즘도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전쟁은 더욱 심화되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휴머니즘 향기가 그윽한 대안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경제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도 남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내 눈에는 지금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총탄들, 여기저기에 폭탄이 떨어져 땅이 움푹움푹 패고 건물이 무너지는 광경이 선명하게 보인다.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여인이 굶주린 남자에게 젖을 물려주고 난쟁이가 작은 공을 쏘아 올리려고 한다고 해서 전쟁터에도 그런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면 몽상가 아니면 문학소년이다. 이런 경제전쟁 상황 속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무슨 협회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는 것이 과연 잘하는 처사인가에 대해 나는 의문을 갖는다.
어찌 보면 협회라는 진입장벽을 세워놓고 끼리끼리 해먹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20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던 지이 총수 잭 웰치의 철학은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것이다. 나도 그렇다. 사람에게 투자라는 것과 무자비한 정리해고가 모순으로 생각되는가. 루이스 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누구와 이웃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직원을 사랑하고 직원에게 투자하라. 그러나 누가 회사의 이득을 가져올 직원인지는 가려내자. 경제가 어려웠을 때 유럽은 근로자의 수를 줄이기보다는 근로시간을 줄여 전체 근로자를 껴안는 휴머니즘을 실천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냉혹하게 근로자 수를 줄였다. 세월이 지나자 그 유럽 기업들의 상당수가 미국 기업들에게 넘어갔다. 노동의 세계에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아무리 변화와 자기 개발을 외쳐도 와이 동풍으로 받아들이고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컴퓨터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간부급들 중에는 컴맹이 수두룩하다. 악화를 빨리 내보내는 것이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전쟁의 법칙을 자꾸만 무시하기 때문이다. 나는 1997년 중순에 달러화를 샀다. 당시 환율이 800원에서 900원이었는데 98년 초에 1800원까지 오르자 다 팔아치웠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환란이 생겼다고 말하지 마라. 당신도 내일부터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면 오늘 자동차를 몰고 주유소에 갈 것이며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높아지면 슈퍼마켓으로 뛰어가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다 놓을 것이다. 내가 달러를 샀던 이유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산성 때문이었다. 그때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평균 인건비는 3만 달러로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2,400만 원이었는데 내가 체험해본 바로는 한국에서 연봉 2,400만 원 정도 받는 근로자의 생산성이 미국인의 절반도 안 되었다. 하지만 물가는 정글 경제주의의 표본인 홍콩보다 더 비쌌고 양복값은 생산성이 높은 일본보다 비쌌다. 오죽했으면 홍콩으로 원정 쇼핑 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홍콩 시내 도처에 그들을 상대로 하는 한국 음식점들이 깔렸을까. 당신이 중소기업 사장이고 해고하고 싶은 무능력한 직원이 있다면 우선 업무를 과다하게 안겨주고 수시로 업무 내용과 마감일을 변경하면 된다. 그 직원 앞에서는 절대로 웃지 마라. 업무가 과중하다며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하면 무시하라. 자기가 배워서 해도 될 일을 대부분 외부에 발주하는 직원이나 업무 매뉴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는 직원, 시키는 것 외에는 도대체 할 줄 모르는 직원은 빨리 해고하라. 사장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펴지 못하거나 사장과 싸울 생각을 안 하는 직원, 사장과 똑같은 취미를 새로 시작하면서 그것으로 친해지려고 애쓰는 직원도 역시 무용지물이다. 조직이 크고 정리할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보고 체계를 전자 시스템이나 이메일 체계로 만들고 실무 기한자가 최초 작성한 문안이 모두에게 전달되도록 하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관리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지 관련자 모두에게 공개하도록 하라. 이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는 관리자는 허수아비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톰 피터스는 혁신 경영에서 어느 농구팀 경영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두 명이 언제나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면 복제품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한 명은 해고하라고 권한다. 그 원칙대로 해고하라. 아울러 모든 간부의 시간별 근무 내용을 보고받아라. 시간이 남아 근무 중에 사우나를 즐기거나 이발소에 가는 임원들을 잡아내라. 잭 웰치는 직무기술서를 쉽게 작성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라고 했다. 물론 이런 일은 당신이 경영자로서 떳떳해야 할 수 있다. 당신이 실력이 신통치 않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거나 골프에만 미쳐 있고 비자금 마련이나 탈세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 누구도 해고해서는 안 된다. 해고 영순위는 바로 당신이니까. 여기까지 정리해고의 사회학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